이상 제가 사회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갑의 유광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의 강준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제주의 우리 송대 의원님이신데요. 제 송대 의원님께서는 혁신도시 자체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지 않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구가 무한, 영암, 신안, 서삼성을 전주 갑을 전주 윤동준 그리고 음성 진천 지금 대구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은 가정형 지역경제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만들었고, 지금 저희들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두는 의원들로서 지금 이번 21대 국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 과제를 만들어서 사건을 내자 그런 취지로 단계를 만들었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아침 7시 반에 조찬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앞으로 다음 주에 이 전체적으로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서로 토론했던 내용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논의 전개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회를 다음 주 화요일 28일 몇 시죠? 몇 시에 하기로 8시 30분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서 21대 국회 안에 혁신도시 기업체 활성화를 하고 애초에 혁신도시 기업체를 만들었던 그런 취지를 살려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도 적평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좀 더 오실 수도 있겠지만 부산의 박기호 의원님, 전남 나주가수의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의 이성곤 의원님, 전북 완주 진주 군주 청주의 안효영 의원님, 세종시에도 홍성국 의원님, 전남 영화 해남의 임재각 의원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큰 주제로 3가지를 만들었는데 신정훈 의원님 오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특히 혁신도시를 이끌어가는 주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해서 실질적 예산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여건에서는 교육, 교통, 의료복지,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난 3번의 부산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부산 과정 과정에서 우선 또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분을 앞으로 끌고 나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 대표를 관해서 송대 의원님께서 일단 저는 지역구는 제주 갑에 두고 있습니다만 제주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출마해서 2기에 걸쳐서 하다가 왔고, 또 참여정부 때 우리가 균형발전을 본격화했는데 참여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원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균형발전위원회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진짜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 이상 되는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영국 같은 런던의 대도시권, 동경 같은 도쿄의 대도시권도 35%를 넘지 않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부동산 폭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릴 수밖에 없죠. 그 수요에 맞춰서 계속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보다는 그 수도권의 압력을 빼주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연대와 협력과 또 평등의 정신에서 우리가 본다면 국토를 골고루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균형 발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가치를 인식해서 사실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조항에 있어서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제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에도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정부 때는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죠. 그것에 따라서 이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균형발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현재 대통령 심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정적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어느 부처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부처에 걸쳐 있게 되고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회도 정부의 14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4개 부처가 중요하게 국가균형발전에 걸쳐 있다는 뜻이고 그걸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물론 대통령이 종합컨트롤타워의 이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국무조정실과 같은 14개 부처를 소위 말해서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또 그 부처에서 가져온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집행 기능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참고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비상근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문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상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상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쉽게 말하면 공급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 심의자문기구에서 이 심의자문기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균형발전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현재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렇게 무슨 몇 개 박사나 전문가나 전문위원회로 자문기구로 되어 있지 않고요. 1급 기재부 공무원이 기획단장을 맡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2급 국하나 산업자원통상부에서 2급 국투기에 국토부에서 2급 국하나 그 다음 과 단위는 교육, 문화관광, 농림식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재 여러 주요한 행정기구들이 모여서 집행을 실제 해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법적 성격은 심의기구로 되는 상당한 불일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집행 기능의 한계를 가지고 오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그것이 혁신 기업도시가 되었던 또 다른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를 금융위원회와 같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로 바꾸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적합성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균특법, 현재 균형발전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해야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도시만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때는 혁신도시 건설특별법이고 그래서 거기다 공공기관을 이전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 건설특별법이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 있는데 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만 하자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 이전하고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과 관련된 대학을 육성하고 거기에 지역인재를 우리가 채용케 함으로써 지금 의무 채용이 30%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혁신의 거점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이게 국토부의 혁신도시 건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교육부도 있어야 되고 산업자원부도 들어가야 되고 중기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렇게 다부처가 소위 합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조성하는 데 관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는 한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혁신도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해야 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문심의기구 때문에 이 일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일종의 이게 무슨 아주 새롭고 무슨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매우 불일치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우선 시급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잘하는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행정위원회 형태로 사실 돼 있습니다. 출범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행정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 일자리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 간략하게 그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전라도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김성주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혁신도시 이재남 국민연구공단의 이사장을 경험하면서 혁신도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에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하는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이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위기도 대도시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값 상승과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도한 집중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해결책도 과도한 집중에서 벗어나서 분산을 이뤄내고 최근에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완화, 3기 신도시, GTX 신설 등은 모두 임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이상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제는 공급 정책을 아파트 값이 인상한 지역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전국을 놓고 국토 절감을 다시 짜는 게 진짜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이노베이션 시티입니다. 단순한 신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 얘기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대학과 연구기관을 모은 다음에 기업들을 집적해서 새로운 지역의 발전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혁신도시 이전했던 중국의 오송이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우리 새로운 중심이 돼가고 있고 한전이 이전한 전남 나주 혁신도시와 강원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으로 집중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도시 외에 나머지 도시들은 공공기관만 공간 이전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그 기관과 연관된 기업의 이전이 전무한 사실입니다. 전무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일했던 국민연금공단이 자리 잡은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이전 후에 그와 거래하는 무수히 많은 금융기관의 이전을 기대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6개 정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첫 발을 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걸 수십 개, 수백 개의 이전을 통해서 하나의 금융 허브로 만들려고 하면 이들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럼 유감스럽게도 균형발전법, 혁신도시법, 또 공공기관 이전법 어느 법에도 혁신도시로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아무런 유인수단과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지내온 겁니다. 혁신도시가 실패한 게 아니라
2단계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를 제대로 안 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를 기반한 의원들이 혁신도시 포럼을 만든 이유는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 그거는 지방을 위해서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밤이랑 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해나갈 일에 대한 발표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선언의 자리니까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오늘 저희가 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런 좀 저소득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주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전 기회 특구 아퍼추니티 존이라고 하는 게 2017년 이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본격 시행 후에 한 2년 만에 탄저 규모가 한 56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투자할 경우에 양도세와 이런 많은 감면 제도를 둔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지 심각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네. 기업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왜 저희들이 주요 주제로 했는지에 대해서 김성희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교통과 관련된 정주유권에 관해서 이광재 우리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일단 그 참여정부 시절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절반의 성공이 있고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았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마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몇 회쯤 오셨죠? 비공식적인 걸 합하면 70회 정도 왔죠. 오셨죠. 시무식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적도 있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애정이 깊었고요. 균형발전 당신께서 봉하로 내려가는 것이 균형발전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실제적 발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지방이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살리려면 먼저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역 먼저 앞서 나간 곳이 성공해야만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교육 문제입니다. 현재 혁신도시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많은 곳은 어린이집이 있지만 공공기관이 적은 집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까지는 대체로 있는데 고등학교가 되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대체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고등학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점차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새로운 학교를 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학군제를 해서라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삼성은 삼성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고등학교도 만들어져야만 우리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의 자라는 환경이 결국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주에 있는 한전 등에 있는 공공기관이 인근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전기와 에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해주고 그걸 전부 동영상으로 남기면 살아있는 공부가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나중에 에너지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방과후 수업도 공공기관이 함께 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 문제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없이는 절대 최고의 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이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를 예를 든다면은
인근에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만드는 거죠. 진주의 LH 공사는 진주에 있는 대학과 예를 들면 건축학과나 도시계획학과, 원주로 보면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거, 나주로 보면 전기와 에너지와 관련된 계약학과를 만들면 이 학과를 졸업하면 공공기관의 취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이 특화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구미의 구미전자를 키우기 위해서 구미의 전자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경북대학교의 전자과는 국가가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학과였습니다. 부산의 기계공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국가가 핵심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계약학과를 통해서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학에 이 특성화된 몇 개의 계약학과에 정말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데 우리가 병력특례, 산학협력군이라는 병력특례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학에 오면 요 몇 개의 특성화된 과에 오면 공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병력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과가 나오게 되고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카이스트가 700명의 병력특례를 받는데 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산학협력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역의 대학이 좋은 대학이 오고 그 좋은 학생들은 또 공공기관을 훌륭하게 만들 거고 또 이 좋은 대학생들은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공공기관 안에는 많은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이 계약학과를 하는 학교와 연구교수 제도를 만들어서 65살까지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함께 진화할 때 저는 혁신도시, 지방도시의 기업도시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관계 법률은 대충 정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그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허허벌판 골모지 분단이 그것도 음성 진천군 경계 지점에 정말 논바닥에 혁신도시가 마련됐습니다. 그 이후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 2만 6천 정도의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여러 다른 혁신도시 그러니까 배후도시를 두고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와 다르게 정주 여건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의료 문제, 문화복지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는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50%를 못 미치는 전국 혁신도시에서 가장 저조한 그런 실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인구 감소로 사실상 군 자체의 소멸을 염려하는 여러 그 시골의 군에 있어서 우리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지역구의 혁신도시는 군 단위에 있어서는 가장 획기적인 발전 모델로 그 성장 육성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혁신도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회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정주 여건 관련돼서 국비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분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성격의 예산 집행 구조다 보니까 오히려 국비가 지원되면 군에서는 그 매칭 그 지방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더불어 정말 군 단위의 혁신도시가 어떻게 정착돼서 그 군 소멸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상입니다. 네, 저희 서성선님은
저는 강남 영암공화시나 지역으로 재상생입니다. 공부 재직 시절에 산업계획형 도시를 추진하다가 실패를 참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단어만 보고 보면 참 어려운 도시를 일본에 만든 겁니다. 가족을 지었는데 그 고통이 없겠었고 애국이 없겠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이 기업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기자 그 일어날 때까지 정부 그 지원, 관심 이런 것들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웠었다. 좀 소회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저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활성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활성화야말로 역대 정권, 정부들이 추진해왔던 참다운 지방 분권으로 참다운 발전에 일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준일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준열입니다. 저는 거기가 이제 고향이라서 이제 쭉 세종시가 잉태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와왔는데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만들게 된 취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국가균형 발전과 또 수도권 과밀 해소, 그다음에 지방분권. 그 명제는 아마 이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2007년도부터 세종시가 건설이 되어 왔는데요. 13년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과오도 있었고 또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한 3년 내지 4년 정도 호송세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요. 세종시의 사례를 좀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제 우리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과 기업도시를 위해서 좀 세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핵심을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사례인데 애매모호한 지위는 비효율만 양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됐든 기업도시가 됐든 행정수도가 됐든 행정수도 좀 애매모호한 지위에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어느 상황이 됐든 간에 좀 명확하게 좀 그걸 법제화를 하든 해서 그래서 지위를 좀 확고히 해야 일이 빨리빨리 추진되는 거지. 지금 13년 됐습니다. 세종시가. 앞으로도 10년을 더 개발해야 됩니다. 혁신도시 하나 만들고 또 기업도시 하나 만들려면은 또 20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땡기려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더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지방들.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위를 확고히 하자, 또 법제화하자 이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신동훈 의원님. 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소재한 그 나주 화순 신정훈 의원입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혁신도시 시즌 2 정말 힘차게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또 세종시를 결정한 것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11월 달. 그 이후에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난 MB 박근혜 10년 동안 혁신도시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 부처가 이 2단계 혁신도시 그러니까 혁신도시 이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단계였다면 이제 그 혁신도시의 정주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산학형 클러스터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2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단계가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은 혁신도시 시즌 2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와 2단계 재정 투자 계획으로 대비해 보면 1단계 한 90%, 80% 투자했다면 이제 10%에서 20%만 투자하면 열매가 열릴 지방 그 활성화 정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연 지방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비용이 전체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100% 아니 80%를 차지했다면 이제 10%에서 20%의 노력만 가지면 혁신도시가 그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주 여건에 대한 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산학형 클러스터의 환경을 조성해서 또 새로운 산업을 꼭 일으키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나주의 혁신도시에 세워지는 그런 한전공대 계획도 그런 그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 지방을 향한 도전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에는 혁신경제가 있어야 되고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세종특별시는 특별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종시에는 청와대에 수석 또는 정책을 조정하는 고위직 인사가 저는 세종시에 상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분원을 현재 공사 중인데 국회가 빨리 세종시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아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길거리를 헤매지 않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가끔 세종시에서 하셔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세종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고 지방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고 지방이 다시 우리의 희망이 되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희망찬 도전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지역으로 두고 있으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관한 문제점과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봤고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통해서 각자의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7월 1일과 6일 13일 세 번의 조찬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서 놨습니다. 다음 주 7월 28일 화요일 08시 그러니까 아침 8시 30분에 제2소회의실에서 종합적인 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월 12일 수요일에는 김방글 총재원이 말씀하신 균벌이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혁신기업 특별하게 관련된 문제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26일 수요일인데요. 이때는 기업과 일자리 유치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월 9일 수요일에 교육,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치가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가진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저희들이 그동안 세 번에 걸친 조찬 세미나를 한 내용 앞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될 내용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입법을 가지고 정기국회 이번 2020년도 정기국회 안에 법과 어떤 정책에서 성과를 낼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아마 몇 차례 토론의 과정에서 잘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박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개선 방향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가 이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2018년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20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적부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제 속도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좀 정치권의 공조라든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시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 당시 공공기관을 이전할 당시 이전 대상 기관이 153개고요. 그 이전을 마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1기가 된 1년 차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중간에 많이 이렇게 공백이 있었다. 균형 발전 정책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잔류된 기관은 그 당시에 170개 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했는데, 잔류는 시행령에 잔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을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수도권과 관련된 기관은 수도권에 남고 나머지 153개를 이전을 했고요.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전할 것인지, 또 어떤 지역에 이전할 것인지, 또 어떤 입지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평가해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과업을 발주해 있고, 그 연구과업이 현재 완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 공약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검토에 대한 것이 적극적 검토에 대한 것이 채택된 바 있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또 관련된 청와대에 관련된 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들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전을 촉구하고 또 이전을 위한 준비와 그 이전에 대한 일종의 그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권혜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지역에서 사실 구도심 공동화되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좀 뜨거운데 좀 관련 이슈인 것 같아서 좀 여기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신정훈입니다. 아마 나주와 같은 그 새로운 신도시, 그 시내권에서 떨어진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경우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혁신도시 그 건설 이후에 구도심의 공동화가 대단히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은 드러나 있는 현상만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혁신도시를 시작하기 직전에 나주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그 통계학 전문하는 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추정을 해봤었는데, 이미 혁신도시 이전부터 지방의 소멸에 가까운 인구 감소와 공동화가 아주 심각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동화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미 지방의 소멸에 가까운 공동화, 이것이 지방의 지금 현재의 운명이고, 이것을 해결해내는 것은 혁신도시와 함께 해결해낼 것이다. 해결해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도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소도시의 이 특화된 어떤 산업에 특화된 플랫폼 도시 같은 것이 나와야 결국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바이닝햄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35,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바이닝햄 농가대학이 세계적인 농가대학이 나오면서 식품 하나로만 66조 원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파밸리라는 게 세계적인 와인 하나로의 도시로 성공하고 있는데, 주민 전체는 11만 3천 명인데 여기 와이너리와 관광업 종사자 다 해봐야 1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몇만 명씩 지금 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기업과 혁신이 붙게 된다면 전 여기서 충분히 구도심을 살려낼 그 이상을 살려낼 수 있는 혁신 능력이 돼야 우리가 최초에 만든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게 성공을 해야만 이 수도권의 이 정말 부동산 때문에 이 압박받는, 제가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서울 면적의 9배입니다. 우리가 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 바로 뭐냐면 이 수도권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함께 사는 길이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